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비정치인 위주로 꾸려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실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 같은 정치 경제 현안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12월 29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어제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원 181명,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0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밀실야합이다, 또 입법 폭주라면서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좀 맞지 않다면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으면 법사위를 열어서 논의했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즉각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죠? 네, 대통령실은 이도훈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우선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해왔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건 처음이라면서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 감찰관 임명 같은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실 측에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제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특검법 처리는 사실 좀 예고된 미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것도 역시나 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 명단이 어제 발표됐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구성을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정치인이 절대 다수고 평균 연령 43살의 젊은 인사들, 당연직을 제외한 지명직 총 8명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직접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가 먼 인사를 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세대 교체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86 운동권 세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사들의 이력을 직접 살피고 또 직접 전화도 걸어서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의원이 과거에 노인 비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거듭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민경우 위원인데요. 민경우 위원의 경우에는 발표 직후에 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됐고 그래서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당도 나서서 함께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인선 결과가 나오자 좀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들로 채워졌다.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원톱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 발표는 됐고 이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추인 과정을 마무리를 하고 공식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날 예정이죠?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먼저 9시 30분쯤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예정인데요. 원래는 좀 어제 사실 만나려고 했었는데 어제 본회의가 특검법 처리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만나질 못하고 오늘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당 대표나 또 원내대표가 취임을 하면 상견례 형식으로 만남을 갖는 게
관례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관례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동안 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아온 두 사람인데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만남은 1시간 4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을 좀 우려를 하면서 공천 과정에 분열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집착을 버리고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현의 살수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혁신과 또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의 살수,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다. 네. 정 전 총리가 뼈 있는 얘기를 했네요. 네. 두 사람 회동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이낙연 전 대표가 반응을 내놨죠?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한마디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회동 내용을 전달받은 이낙연 전 대표는 정 전 총리의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즉답하지 않았다면서 만남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본인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첫째 주 안에 거취를 밝히겠다면서 이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현재 좀 기약이 좀 사실 없어지는 모양새여서 당의 분열을 수습할 시간은 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대기 실장이 이달을 끝으로 사임을 한다고요? 네, 김대기 실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반 넘게 비서실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달까지만 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후임으로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사실 약 한 달 전에 이관섭 실장은 국정기획수석에서 이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번에 다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또 옮기게 됐습니다. 공석이 된 정책실장 자리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 이번에 국가안보실장 후임도 함께 결정됐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실장 3명이 모두 교체가 되는 건데요. 이번 인사는 앞서 진행된 수석급 개편과 개각, 또 이번 여당의 비대위 출범 등에 맞춰서 대통령실도 함께 쇄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우 이성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을 두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인천경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고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인천경찰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씨 사망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핵심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성균 씨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또 진술과 증거까지 바탕으로 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별도로 기자들을 만나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이 고 이성균 씨를 굳이 세 번이나 공개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비판도 이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논란이 되는 게 특히 이 마지막에 있었던 3차 조사입니다. 고 이성균 씨 측이 3차 조사 전에 비공개로 좀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최종적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희중 청장은 이에 관해서 3차 조사 전에 이성균 씨 측이 요구를 한 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출석이었다고 하면서 건물 구조상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노출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유가 이렇게 하면 취재진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서 그동안 했던 조사처럼 하자고 했고 결국에는 이성균 씨 측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으로 마약 혐의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를 하면서 이 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3차 조사가 19시간 동안 벌어진 맞습니다. 조사였을 네. 겁니다. 아울러서 고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결국 구속됐죠? 네, 인천지법은 어제 공갈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할 염려 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사실 이 여성 그제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던 구속영장 심사에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고 구인장까지 집행을 해서 어제 이 여성이 결국 영장 심사에 출석을 했고 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습니다. 네. 기자들이 뭐 협박을 했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텐데 이 여성 뭐라고 답했나요? 예, 기자들이 뭐 이 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을 하냐, 또 이 씨로부터 5천만 원 받는 게 맞냐 이런 취재진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요.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또 모자까지 써서 얼굴 노출을 최대한 좀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좀 이 어린 아기를 안은 채 실질 심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에 고 이선규 씨를 협박해서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선균 씨의 발의는 잠시 후 오늘 오전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때문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요? 네, 태영건설이 어제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서 워크아웃을 수용할지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을 했고 다음 달인 내년 1월 11일에 최종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이 알려진 대로 워크아웃은 채무 구조 조정인데요.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법에 따라서 대출 만기 연장 또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얻어서 회생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과 또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영건설 협력사들이 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만한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약 580여 곳이고 지금 현재 하도급 계약은 약 2,000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일단 약 96% 다수가 지급 보증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당장 일단 대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어온 이 PF 부실이 다른 건설사로 확대될지 여부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PF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을 정도로 금융시장의 최대 내관이었습니다. 규모가 무려 134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 신청을 시작으로 대출 부실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 정부가 좀 빠르게 시장 안정화와 또 협력업체 지원 대책 또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정부 조치들이 이 사태가 확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지 이제 좀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서울 서초구에 이어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동대문구도 일요일 마트 휴업을 없애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 동대문구도 빠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이 마트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선 서초구에서 두 번째인데요. 동대문구는 어제 동대문구 전통시장 연합회 등과 함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결정적으로 경기도로 이 마트 쇼핑을 가는 구민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 일부에서 지금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꿔서 이걸 안 이 구민들이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여는 걸 아니까 경기도로 이 마트 쇼핑을 간 겁니다. 이건 그 누구도 좋은 결정이 아니라면서 동대문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평일로 휴업일을 바꾼 겁니다. 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어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실형 확정 선고를 받은 곳은 원청업체가 한국제강이라는 곳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원청업체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도 이번에 원심 판결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핵심 쟁점은 이
과실치사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중 적용을 해서 가중 처벌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번 사고로 인한 혐의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여러 법을 위반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겁니다. 노동계는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을 확정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점은 아쉽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남은 연말 추위 대신 미세먼지와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 북부는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고 주말 동안 비나 눈이 내린 뒤 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7도, 광주 8도, 강릉,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과 서울 서부, 충남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으로 확대할 텐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에 최대 7에서 8cm, 강원 북부 산지에 최대 15cm 이상 많은 눈이 오겠고요. 눈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 없겠지만 일요일엔 바람이 매우 강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5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출근길 확실히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몇몇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만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체는 이렇게 출근길에는 심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 나들이 가는 차량들이 늘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는 먼저 옥포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달성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북천안 부근을 시작으로 더 가서는 수원 일대와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부터 서강대교 사이와 또 한강대교 부근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는 데 앞서서 비대위원 명단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정치현안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김혜지 최고위원 빼면 모두 비정치인입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젊은 비정치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어제 그 인선 결과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지하고 상당히 겹치죠. 정치 안 했다는 분들로 거의 구성을 했으니까요. 그런 통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선을 명확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 이것을 명확한 메시지로 선명하게 전달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 공격수로 활약했던 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두 분이 오셨고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을 이슈들 뭐 보건, 돌봄, 자립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구성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비대위원들 이제 몇 면을 볼까요? 지금 이제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제 특징적인 분들 지금 보건은 그 WHO 그쪽에 계신가요? 예. 그런 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약간 뭐 취약하다 그럴까요? 뭐 육아와 관련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약간 구석구석을 네. 좀 메워졌다 그런 의미로도 이제 보시는 건가요? 예. 네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서 주로 비정치인들을 비대위원에 임명할 것이란 걸 예고하면서 정치를 바꾸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 무엇일까요? 전선을 명확히 하는 데는 성공한 듯한데 내부를 향해서도 똑같은 형식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밖에서 얘기하기로는 먼저 표면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윤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 그래서 내부를 향한 얘기는 못할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의 기대를 반영을 한다면 그 대중의 예상을 깨는 정말로 대중이 원하는 정도의 내부를 향한 쓴 메시지도 필요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비대위 구성이 아마 많이 구상을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나 봅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렇군요. 그 이제 뒤에 이제 들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명 한 명 이제 전화를 걸어서 비대위원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 것만이 정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서민과 약자를 챙기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해서 공감했다. 이렇게 비대위원들은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거가 맞잖아요. 예. 전설을 명확히 하면서도 안으로의 혁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점 어디가 우리에게 아픈 곳이냐 이것을 감안해서 인선했다는 게 보이는 거죠. 단순히 총선에서 의석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정치 투쟁 성격의 비대위가 아니라 결국 저희 당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 구성에 힘썼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비대위원 중에 민경우 소장은 이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산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라고 말했는데 이제 바로 죄송하다는 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인선 발표 뒤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젊은 세대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로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노인회는 사퇴를 요구했어요. 민경우 위원 거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그 발언을 다시 봤습니다. 결국은 젊은 세대가 빨리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네. 사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고 바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굳이 옹호를 하자면 인식의 오류가 아니라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말실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께서 느끼셨던 불쾌감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때는 위원장이 사퇴를 했던가요? 이 일 때문에 사퇴를 하진 않았었나요? 사퇴를 하지는 않고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네. 굉장히 좀 질책을 많이 받으셨죠. 대한노인 회장으로부터. 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리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 구성도 마쳤으니까 국민의힘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도 이제 서둘러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자격, 어떤 능력을 갖춘 분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와야 한다고 보세요? 사심 없는 공천을 하실 분이 와야 돼요. 지난 총선에서의 저희 당 공천 과정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요한 혁신위에서 얘기했었던 희생과 헌신 이 두 단어로 요약되는 저희 당의 이번 총선 공천 방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또 그것이 실현됐을 때 당 내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것을 갖춘 분이 오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취임 인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방합니다. 인상적인 한 컷이 될 텐데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특히 그 한 컷으로 인한 메시지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와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샷이 될 거예요. 또 역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가 상대해야 되는구나 이게 될 텐데 뭐 기사도 좀 봤습니다.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될까. 근데 결국은 뭐 악수하시면서 앞을 보는 장면이 되긴 할 텐데 두 분 속마음은 아마 많이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인상적인 장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네. 만나면 이제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하겠죠. 핵심 현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이제 시시콜콜이 지금 최근 며칠 동안 했던 것처럼 공방하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 좀 점잖은 자리에서 그렇지만 짧은 한마디라도 이제 함축적인 말 우리가 이제 뼈 있는 말 언중유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무슨 말로 첫 마디를 떼느냐. 단순한 뭐 안부 인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유심히 봐야 되겠죠. 양당 대표가 무지하게 이게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만남 전에. 예. 취임 인사 와중에 두 사람이 맞붙은 전선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네. 야당 단독 표결 처리에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의사 표명
특히 대통령실 반응이 이번에 보니까 정광석화처럼 빨리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가장 센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김건희 여사의 신분만 가지고 이뤄진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든지 하다못해 두 분이 결혼한 이후에 뭐 벌어졌던 일이라든지 하면 뭔가 여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두 분이 결혼도 하기 전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지금 특검을 167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특검까지 해서 수사를 또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 특검 법안이 갖고 있는 아주 정치적인 저의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여당은 가급적 재의결을 빨리 했으면 하고 야당 가급적 늦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당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재의결하면 공천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 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야당이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여당 의원들의 이탈이 가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그럼 공천 안 합니까? 민주당 의원 수가 훨씬 많아요. 저희보다 한 반 이상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천 탈락자도 민주당이 훨씬 많을 거고요. 민주당 이탈표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계산한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한번 본인이 세웠던 소신을 본인의 공천 여부 때문에 바꾼다? 저는 그 정도로 우리 국회의원 수준이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당 일각에선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다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부담 이제 덜어주려는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던데 이 중차대한 사안을 한동훈 위원장 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할 국민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야당은 대통령이 가족을 방탄했다 이런 논리로 공세 고삐를 바짝 쥘 텐데 여당이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여론을 좀 유리하게 이끌 방안이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생각할 부분인데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게 원내 소관만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많은 기대를 해야 될 텐데 국민이 뭔가 기대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본인 정치 생명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통령실을 향해서 또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래서 마치 정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인상을 아예 주고 있어요. 그 프레임부터 깨야 하고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건가 거기서부터 찬찬히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들을 잘 설득하는 방안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 의견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동반 탈당자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래도 동조하는 분들이 있으라고 하는데 전혀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천하람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탈당 예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천아용인이라는 분은 지난 전당대회부터 1년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 탈당할 수 있는 분들이 늘었으면 늘었어야지 지금 천하용인 중에 용은 아예 빠졌어요.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뭘 했느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천하람 위원장은 아마 탈당일 가능성이 많은 걸로 이렇게 관측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재결합은 없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과 맞물려서 그런지 국민의힘에선 그 이전과 같은 이제 위기감이랄까요? 이런 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탈당 효과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본인이 탈당을 하게 되면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해서 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탈당 기자회견 때 보면은 노회찬 정신을 얘기하면서 정의당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준석 신당의 정체성은 보수 신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실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자체의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젊은 층과 수도권 표심 관련해서 국민의힘으로서 좀 아쉬운 뼈아픈 결과 이런 거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도 결국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사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과연 그때 이준석에 열광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 그 점은 분명히 의문이 갑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차 앞까지 가서 정 전 총리를 깍듯이 맞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 심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복잡하겠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본인 힘으로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3총리, 그중에 이제 이낙연 대표는 빼고요. 2총리에게 이제 거의 매달리는 형국인데 어쨌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극진한 예우를 하겠지만 그게 옳은 방법이냐고 보이지가 않는 것이 결국 당사자를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낙연 대표하고 서로 뭐 이리 오너라 뭐 이런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뭔가 타결을 해야죠. 지금 뭐 연말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만날 때가 아니고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두 분이 직접 만나지 않으면 민주당의 상황은 분단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이제 통합을 강조하면서 현의 살수 이렇게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다. 집착을 버리고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금 주문하는 걸까요? 김부겸 전 총리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손을 놓으라는 얘기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뭐 당대표직이라든지 개딸 옹위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손을 떼도 된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현해살수라는 단어를 써서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당대표직을 좀 버리고 통합 비대위라는 방향으로 가자. 뭐 그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정 전 총리 주문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혁신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흐름을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김부겸, 정세균 이게 새 전직 총리잖아요. 결국은 이분들이 어떤 형태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대위 이제 구성 요구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그렇죠. 세 분이? 예,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머지 두 분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다른 방법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예, 복잡하죠. 이낙연 전 대표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와 자신의 회담 가능성 현재로서 매우 낮다. 네. 물밑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신당 창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낙연 대표가 그 진중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말씀하실 리가 없고 그것이 한참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 공천 부적격 판정받은 인사들 이제 반발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 중 일부는 적격 판정을 받아서 비명계 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내가 돈 봉투 받은 사람보다 못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습니까? 공천 적격 심사. 근데 그게 공천 적격 심사가 아니라 내 편 확정 심사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탈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해명하는 당 입장은 대단히 구차해 보이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혁신 쇄신 좀 모자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3총리라는 분을 가지고 당의 통합을 하겠다는 거. 민주당은 왜 에너지가 넘치고 좀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그것만 봐도 민주당 상황과 저희 당 상황을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종로가 지하상가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맞추려면은 이 색상과 디자인을 가르쳐주지. 이제 신부는 이거를 입어라. 엄마들은 이제 이런 거 입어라.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생김새가 이 사람 이제 이게 어울리겠다.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린 감이 나오죠. 옛날 분위기가 전통적인 색깔이지. 지금은 색깔이 지금 분위기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전통이 없어졌어. 색이 지금 다 이렇게 허옇게 됐잖아. 요새는 한복 안 돼요. 아주 안 돼. 이제 맞추는 분들은 이제 자손들 결혼식 때나 이제 깨끗한 옷 입는다고 이제 맞추시지. 까다롭게 한 사람 진짜 피곤해. 여기가 어떻다, 여기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말이 옳다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옛날 전통으로다가 하는 것을 원하는데 고전적인 옷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지. 그래도 우리나라 옷이니까 전통적인 맛이 있어야 사람도 단아해 보이고 그게 이뻐요. 입으면 또. 사실 명절 때는 한복 구경을 못해. 한복 입는 사람이 없어. 명절복 입고 한복 입고 세배하고 돈 받고 세뱃돈 얼마 받았니 애들이 그러잖아. 그게 재미잖아. 우리 전통 한복 자주 입어주세요. 명절날 추석날 때는 그럼 마음도 흐뭇해지고 딱 입고 하면 단정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올해 마지막 출근길도 하늘이 부였습니다. 충남 북부는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충남과 전라권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시야가 더 답답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 이후로 비나 눈이 오면서 차츰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대전 7도, 광주 8도, 강릉, 부산, 제주는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과 서울 서부, 충남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최대 7에서 8cm, 강원 북부 산지는 최대 15cm 이상 많은 눈이 오겠고요. 충남, 전라권, 경남과 제주도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올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구름대로 인해 해넘이는 보기 어렵더라도 새해 첫날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 없겠지만 일요일엔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4도입니다. 박다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국민의힘이 민주당 86세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한 데 이어서 윤지혁 원내대표도 86세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86세대 정치적 의미 짚어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386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86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86세대라는 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뭐 워낙은 이제 386 세대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나이대가 올라가니까 486, 586 이렇게 부르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떼고 그냥 요즘은 86 세대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는 거고요. 386 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예.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인 세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당시 또 한창 그 최신 컴퓨터가 386 컴퓨터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인텔 80386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탑재한 최신 제품이었던 거죠. 그 시점에는. 그래서 이제 그 세대도 상당히 좀 그 당시엔 젊은 세대였고 그래서 80년대 이제 학생 운동을 통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대들이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입문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86세대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86세대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정치권으로 진입을 한 게 그 김민석 의원이죠. 선두주자. 네, 예.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15대 때 최연소로 국회로 입성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이제 국회 입성이 시작되는 거는 16대 때부터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돈봉투 사건으로 좀 논란의 주역이 지금 되고 있는 그 오선의 송영길 전 대표 그때 이제 국회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래서 86 운동권에서는 약간 이제 맏형격에 해당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석 전 의원, 송 전 대표와 함께 16대 국회 때 이제 입성한 그런 이제 경우고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7대에서도 이제 그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윤호중 의원 또 이인영 의원, 정청래 의원 또 우상호 의원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또 진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전대협 출신들이 대거 이제 많이 영입이 됐죠. 그래서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 1기 그리고 이제 오영식 전 의원이 이제 2기 의장을 했었고 1, 4기 의장 모두가 이제 민주당 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있죠. 예. 여성들도 뭐 민주당 있습니다. 최고위원하는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 그렇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19대 때 이제 입성을 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86 세대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권에 본격 진입한 시점이 이제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고, 네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그때 이제 여야에서 386 세대 좀 영입 바람이 살짝 불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일부가 당선이 됐고요. 네네. 대거 입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열린 우리당을 이제 창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합류를 했고,
그래서 그때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이 무려 108명. 네. 였습니다. 그때 탄핵 후폭풍도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탄핵 바람을 타고 그래서 이제 탄돌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런 명칭도 있었죠.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이제 학생운동 했던 전력도 있고 또 나이도 젊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고 탄생하다 보니 이 초선들이 좀 당 지도부의 통제가 잘 안 되는 예, 그래서 뭐 108번 내다. 그 당시에 그렇게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DJ의 수혈, 그 다음에는 탄핵 후폭풍이라는 어떤 정치적 상황.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롱런을 20년 이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치권 중심에서 오랫동안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하는 동안에 좀 정치화가 됐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운동 뭐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투쟁, 뭐 노선투쟁 네. 이런 게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바가 있고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단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열린우리당 만들어지면서 대거 이들이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하게 된 것. 네. 그것도 역시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진보 진영이 어떻게 보면 주력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사실은 그 당시 운동권 이제 세력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만들기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만들기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까지 쭉 이제 이렇게 대통령 만들기를 주도를 하고 또 성사를 시키고 하면서 이제 권력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진보 정권의 거의 이제 핵심 부위를 다 이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화됐다 이런 또 논란도 꽤 있었던 바 있습니다. 기득권화된 거는 저희가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대통령 만들기를 연이어서 주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만들기 성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부, 권력의 핵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앞서서 학생운동 리더하면서 조직운영이랄까 아니면 아까 이제 정치화 말씀하셨는데 네. 권력의 속성에 일찍 눈을 뜬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집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정도 연령대에 그만큼 정치화된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워낙 그 당시 또 민주화 운동 자체가 좀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단련이 돼 있었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운동권 주도 세력들이 취업하기도 좀 마땅치 않았던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 당시 취업이 잘 안 돼서 정치권으로 왔다.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예, 좀 예.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운동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감옥소 생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네네. 그런 이력 때문에라도 뭐 이제 일반 기업 같은 데 취업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서는 이제 활로를 결국은 이제 정치로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 86세대들을 향해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말들 나왔는지 좀 짚어봐 주세요. 네, 뭐 최근에 가장 주목 끌었던 발언은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6일에 수락이 연설 첫머리에서부터 지금 민주당의 운동권 정치 세력을 비판하고 나선 부분, 네. 그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했죠.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아주 정조준을 좀 해버린 겁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민주당이 과거 이제 반미운동 펼쳤던 네네. 삼민투 간부 출신으로 천안함 결함설 주장했던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4.5 인재영입 케이스로 또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도 나섰죠. 그래서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갖기 관행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혁신 요구 받고 있는 586 운동권 집단이 오히려 기득권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나서면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국민의힘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는 어떤 소재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뭐냐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86 이후 X세대 이제 아이콘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수락 연설문에 인용했어요. 그런 약간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X세대다. 이거 아닙니까? 네.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수락 연설 말미에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환상 속의 그대 가사 참고해서 썼다는 거죠. 이 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망설이나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X세대로 세대 교체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왜 이 시점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주당 86세대 꼭 집어서 비판하는 이유? 뭐 역시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X세대인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이제 뭐 국민의힘을 이끄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그 연장선에서 공천 이제 과정에서 이제 세대 교체 대규모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운동권 족보 정치로부터 못 태어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9세대고 국민의힘은 신세대. 또 민주당은 과거지향적이고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이제 대비를 좀 보여주는 그런 프레임을 좀 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이미 기득권층화됐다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이제 86세대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용태론에 이제 많이 시달리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네.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이분들이 권력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도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뭐 미투 운동이 있었죠. 뭐 또 내로남불 논란 계속 있었죠. 또 권력형 비리 수사 또 무마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계속 이제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압박을 가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지점이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국민들이 그것에 공분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고 그러니까 내년 총선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공략을 잘하면 좀 승리로 좀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86세대 청산, 사퇴, 용퇴 이런 거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계기가 좀 된 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6세대 퇴출에 방아쇠를 당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찌됐건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탈당도 하고 뭐 정치 안 할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니 또 다시 또 출마하겠다는 그런 이제 태세로 나오고 뭐 당도 뭐 새롭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제 그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고 지금 뭐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정계 은퇴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총선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한동훈하고 붙겠다 또 뭐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최근에 이제 출마 의사를 지금 내비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약간 뒤로 좀 물러서는 듯 했던 이제 이 86세대 정치인들이 다시 또 정치 전면으로 등장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을 현재 지금 장악하고 있는 친명계 입장에서도 이건 좀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친명계 중에서도 이제 그 원외 인사들 향후에 국회의원들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이거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시계추를 되돌려서 86 용태론이 처음 나온 게 지난 2015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민주당이죠. 참패한 직후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때 이제 이동학 청년혁신위원이 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1기 의장, 그러니까 전대협 1기 의장이기도 하면서 86세대 대표 주자이기도 한 이인영 의원에게 그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586 전상서, 부제는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 달라. 이제 이런 그 제목이었고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이제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016년 총선에서 이제 그 승리를 하게 되면서 좀 약간 흐지부지 돼버리고만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역시 86세대인 민주당 이철희 당시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한 뒤에 민주화 탄핵에 성공했지만 이제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라면서 이제 86 청산에 스스로 이제 불을 지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당시에도 여야의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게 불었었죠. 이제 86세대 대표 주자 역시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당시 이제 정계 은퇴를 이제 밝힌 상태였는데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용태론이 나오고 찬반론이 이제 일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철희 전 의원이 이제 86 용태론에 이제 힘을 확 이제 실은 거죠. 이제 물러날 때 됐다. 우리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박수 칠 때 우리 물러나자.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말씀도 하셨지만 네. 그 86 용태론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2019년 당시에도 그들은 반발했고요. 요즘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발 논리도 뭐 크게 변함이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에요. 싸잡지 마라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거죠. 2019년 당시에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우리가 무슨 자리 놓고 정치 기득권화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모욕감 같은 걸 느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86 용태론이 다시 이제 제기가 되니까 임 전 실장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용태론을 수용해서 정계 은퇴까지 했던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반박 논리를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과거 군 하나회나 윤석열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해먹자 한 적이 없다. 집단적으로 몰아서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공격이다. 이걸 보면서 전 드는 생각이 여전히 이분들은 굉장히 노선 투쟁에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정훈 평론가님께서는 네. 개인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좀 이제 이선 후퇴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공을 이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어찌됐건 이제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뭐 진보 정치권에서 꽤 많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뭐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확인했듯이 너무 기득권화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그들도 물러나야 되는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억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이 지금 뭐 미투 운동 대상됐고 이중성 논란 또 내로남불 논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력형 비리 수사 뭐 외압 행사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이들도 이제는 기득권화 됐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거의 공론화가 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2019년 총선쯤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출마 선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퇴조기를 맞았는데 다시 또 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출마를 하고 정치권으로 진입하겠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건 사실은 이제 명분도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도 연령대가 꽤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나이 많다고 꼭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모범적으로 정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86세대라면 뭐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원로로서. 그런데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특히 그런 인물들은 조금 뒤로 좀 물러서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른바 7, 8, 9 세대, 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은 어떨까 이게 우리가 관심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7, 8, 9세대 참신함을 내셔서 인재 영입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물리적 나이에 집착하는 건 아니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7, 8, 9세대 도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도전이 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정치를 하기에 젊다고 최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젊지만 자신이 활동해온 분야에서 역량이 나름 검증된 인물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이제 영입을 해서 각 분야의 대표성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역량이 검증된 사람으로 이제 그 인재 영입을 해야 이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이나 당대표 같은 이런 주요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연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인재 영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설령 다양성을 갖췄더라도 정당성 확보에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교재 잘못된 표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논란이 됐어요. 네, 방금 그 교재 이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학교로 치자면 교과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교재를 이제 5년 만에 발간을 했는데 지난 26일에 공개를 했고요. 이렇게 개편해서 발간했습니다라고 보도자료도 국방부가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난 이제 오늘까지 이 논란이 좀 된 거예요. 이 개편본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먼저 하나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라는 건 어떤 싸움이나 논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표현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 좀 읽어드리면은 그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갸오이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존의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 다르고요. 사실은 좀 일본 정부의 입장하고 유사한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분쟁 지역이다. 그렇게 논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이론의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반면에 한국 정부는 이건 고유 영토고 분쟁 대상 지역도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6월에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표기한 홍보 영상을 배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더구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나온 지도에 독도가 아예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네. 신기하게 11개의 지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한반도 지도요. 근데 아무데도 독도 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뺐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상황을 설명하는 지도를 보면은 독도 없이 울릉도만 그려져 있고요. 또 다른 지도를 보면은 뭐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만 있는 경우는 있는데 적어도 독도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역사와 영토 문제에 좀 갈등이 있었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관련된 표현도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나온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그런데 뭐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적혀 있는데 이번 교재에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들이 싹 다 빠진 상태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 경위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국방부는 처음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했다면서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어제 아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국방부가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해요. 정기 브리핑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정례 브리핑. 그렇죠. 근데 정례 브리핑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기자들은 또 질문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답변을 보면은 이제 꾸준히 반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주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대통령실에서 또 질책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게 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대변인이 전달한 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걸 지시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또 국방부의 입장이 바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게 한 12시 정도? 그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후 1시가 되니까 국방부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교재를 전량 회수할 거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도 감사 조치를 하겠다. 표현상의 문제점도 식별이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네. 지금 국방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감사 조치 같은 것도 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질책을 하니까 바로 회수 조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대통령 질책 이후에 이제 그 문제 인정하는 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 네. 어쨌든 그 이렇게 반박하는 과정들이 계속 어쨌든 그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뭐라 그럴까요? 좀 논리에 맞지 않게 계속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구들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네. 질문이 관련된 질문이 총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좀 보인다.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런 거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대변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어들이 이들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또 반박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그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장병들한테 교육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물러서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질책이 있은 다음에야 이제 문제가 있음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질책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이제 문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제 기자들이 또 취재를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오전에는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입장이냐면 너무 과장되게 일부만 좀 트집 잡아서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왔었는데 오후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게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감사도 버리고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여야 공이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는 오질 않았는데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문 2시가 되기도 전에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국방부의 입장에는 1시쯤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다.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느냐.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신원식 장관의 책임을 물어서 파면을 시켜야 된다. 윤 네. 대통령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윤건영 의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미쳐가는 듯하다. 대체 어느 나라의 국방부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아까 박성준 대변인 표현처럼 당장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신원식 국방장관을 제2의 이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윗선 보고 같은 그런 상황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촉구를 얘기를 하기도 했군요.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심리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는 심리다.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포함해서 이제 2023년이 이제 불과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잘 보낼 수 있는지, 새해 시작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교수님, 연말이면 우리가 어딘가 마음이 좀 허하고 싱숭생숭하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까? 이게 시간은 아날로그인데요. 사람들은 이걸 디지털처럼 나눠서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칸막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연말, 지금은 연초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라는 칸막이를 만든 다음에는 연말에는 무언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나 이벤트가 없으면 자꾸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연말에만 행복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사실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디지털처럼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고 있는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면 좋겠다. 네네. 또 이런 심리도 또 있지 않을까요? 연말에 또 한 해가 가고 인생이 참 속절없이 빨리 가는구나. 뭐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결국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국 아쉽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마무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네네네. 바로 그런 거라 이거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언가 마무리를 하면은요 그거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빠르게 사라집니다. 네. 반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거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꼭 마지막에 다음 회를 예고합니다. 네.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마무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그 효과를 잘 이용하시는 거죠. 그 효과를 이용한다는 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한 해를 뒤돌아보면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나빴던 기억인데 네네. 그걸 우리가 미화해서 자꾸 애써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걸 이제 자기 고향적 편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향적 편향. 네, 우리나라 속담에 잘 드러나 있어요. 고향은 고향시킨다. 네, 맞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북돋운다. 네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자기 고향적 편향을 보여주는 속담인데요. 그렇군요. 그 순간에는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 나한테 책임을 안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상황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네. 그런 거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만 계속하시면은 같은 상황을 다시 맞닥뜨렸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수 있으니까 기분을 조금 추스리신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좀 더 냉정하게 보자.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한 해를 보내는 게 아쉬운 건 이제 계절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흔히 계절 탄다, 뭐 가을 탄다, 남자가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계절보다 특히 겨울에
우울감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을보다 겨울이에요? 네. 이건 일조량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일조량이요? 네. 이걸 이제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 정동은 감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정 계절이 되면 감정이 좀 불안정해지는 거 이런 거를 정동장애라고 하는데 그냥 조금씩 겪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네. 근데 이게 심한 우울감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기도 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조량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욕이 증가하고 특히 많이 탄수화물 먹어요?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잠도 많이 그걸로 주무시고. 좀 해소하려고 그러나 봐요. 네네. 겨울잠 자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그 계절성 우울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점 햇빛을 많이 받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몸을 움직이시고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 신체 활동은 우리 생각이랑 감정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실수록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몸을 많이 움직이다. 네, 근데 겨울 되면 잘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박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요때 잠깐 산책하자. 10분, 15분도 괜찮거든요. 네. 겨울에는 꼭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또 한 달, 한 주, 뭐 사흘 이게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또 네,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건 또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네. 이렇게 하시는데 또 반대로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구분을 해보면 내가 일상을 바쁘게 지낼수록 무언가 사건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그러니까 바쁠수록 그다음에 기억이 많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억하는 사건이 많다는 얘기는요. 하루에 10가지를 기억하는 거하고 3가지를 기억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10가지를 기억하는 날이 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자님처럼 일상을 아주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은 잘 못 받으실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쭉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뭐 일이 너무 바쁘거나 네네. 뭐 정신 없을 때는 사실 그거 느끼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네. 은퇴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시간이 많을 때 네. 발생하기 쉬운가요? 네, 그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가 아까 반복 사건이 많을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일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항상 뭐 하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50세한테 1년은요. 예. 인생의 50분의 1이잖아요. 네. 20세한테 1년은 인생의 20분의 1입니다. 그러면 50분의 1은 2%고요. 20분의 1은 5%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세한테 2.5년이 20세한테 1년이랑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세한테는 같은 시간이라도 이게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까지는 정말 1년 지나는 게 되게 더디게 갔던 것 같은데 네. 30, 40, 뭐 50. 근데 나이 더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60, 70은 그냥 네. 빛의 속도로 간다는 말씀까지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대, 20대는 일상적으로 하는 경험이 거의 대부분 새로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시면은 일상에서의 경험 중에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취미라던가 그동안 안 해봤던 그런데 굉장히 궁금했던 하고 싶었던 거 이런 호기심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찾아보시고 조금씩 해보시면 그렇게 막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느껴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아시는 어떤 그 나이 드신 고령의 분들 중에는 뭐 70 넘어서 은퇴하신 다음에 IT 관련 뭐를 많이 배우시고 네.
음악 바이올린 같은 걸 배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운동도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시고 해서 참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리고 그 사진 찍는 거 네, 이런 거를 네, 또 새로 네, 하세요. 네, 네. 그게 결국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일상이 새로울수록 시간은 더디게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그 시간의 측면에서는 하루하루를 잘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연세가 아마 70대 중반 이상 된 분들인데 시간을 잘 쪼개 쓰시는 분들이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사람의 일이든 또 어떤 관계든 모든 일의 마지막이라는 건 참 아쉽고 슬프기도 한 건데요. 우리가 뭐 죽음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대로 마무리하고 잘 헤어지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습니까?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그건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근데 특히 부정적인 기억일수록 훨씬 더 오래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뭔가 불편해서 혹은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혹은 뭐 그래 안 해도 다 서로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마무리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억은 정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은데 어떤 분이 이직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욕을 많이 먹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고 떠난 분하고요.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 중간에 떠난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간에 떠난 분은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욕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인사 잘하는 법도 있어요? 네. 끝인사 잘하는 법은요. 인간은 가장 직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네. 이걸 최신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끝은 항상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더라도 그냥 최대한 감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불교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작할 때 이제 낯설고 두려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해 주세요? 낯설고 두렵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를 자꾸 숨기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낯설고 두려워서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걸 아이들이랑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되게 빨리 배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뭐 하나 쥐어주면은 이것저것 막 해보면서 금방 배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이거 했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출발하시되 어른의 경험은 그 실수를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새해 이제 작심삼일하지 않고 계획 제대로 세우고 잘 실천하려면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목표랑 계획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이건 그냥 큰 목표예요. 계획은요, 정말 잘게 나눠야 됩니다. 구체적이네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거는 계획이 아닙니다. 목표일 뿐이고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그걸 어떻게 나눠서 공부하겠다 이게 계획이에요. 최대한 잘게 나눌 때 아주 훌륭한 계획이 되고 그래야 계획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실패하더라도 좌절 없이 금방 극복하고 나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실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때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은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거 몰랐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지. 이렇게 놀라셔야 돼요. 놀라야 된다. 놀라셔야 그 다음번에 그런 상황을 잘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면 그걸 다시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 말고 놀라라.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이 뉴스는 쉽니다 코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김태용 교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라면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을 시각이지만 2023년의 마지막 평일인 만큼 출근 차량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정체는 오후 들어서 나들이 차량들이 늘면서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구미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충청권에서도 수월하다가 다시 수원 일대와 더 가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일산 부근에서는
있는 4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판교 분기점 진출램프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요금소 사이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부근, 다시 소래터널 일대와 더 가서는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내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시공 능력 순위 16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뇌관으로 지목돼 온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 건설사가 이제 대형 건설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아웃 신청한 게 큰 의미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가 이게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혹시 몰라서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산의 말씀을 하신 거네. 확산의 우려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네네. 그 채권단이 75% 이상 그 동의를 하게 되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1월 3일 날 회의를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태영건설 채무 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총 차입금이 2조 1,550억이나 됩니다. 네. 이 태영건설 자료인데요. PF 대출 잔액만도 3조 2,040억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난해에는 그래도 좀 고금리가 시작되는 단계였는데 1년에 2022년도에 725억을 냈는데 차입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낸 그 이자만도 1,271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입금이 전체 그 PF 대출 보증으로는 보증까지 합치면은 한국투자증권 자료 보면 3조 2천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따른 그 부채 비율이 258%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 자본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군요. 시공 능력 순위 16이면 꽤 큰 건설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네. 아마도 이제 고금리에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또 물가도 상승하면서 PF 이자가 늘어나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가 하락하면서 분양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태영건설이 부도에 근원이 됐던 것이 바로 성동구의 오피스텔을 진 거거든요. 오피스. 네네. 이게 사실은 그 노후 공장을 헐어서 오피스 빌딩을 짓는 건데 이게 460억 정도 브릿지론을 했어요. 이 브릿지론은 뭐냐면 토지 대금을 초기에 지르기 위해서 납부하기 위해서 파이낸싱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 PF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본 PF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브릿지에 대한 이자만도 상당한데 이게 지난번에 400억을 돌아왔을 때 열흘 정도 연기됐었는데 더 이상 연기가 안 돼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워크아웃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어제 김지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이제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여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이런 분들 왔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특유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 비율이 어느 건설사보다 높았다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PF 보증이 3조 7천억에 대해서 너무 컸다는 거.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영건설이 그 하도급 공사보다는 자체 공사를 많이 했어요. 네. 대형 건설사들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기업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전부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자체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PF 보증을 쓰거나 또는 PF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네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 현상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태형건설 네. 같이 큰 기업이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하니까 그보다 네. 규모 작은 다른 건설사들 위험한 것 아니냐 이제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군 그러면 1위부터 100위까지인데 그 중에 16번쯤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0위부터 200위까지가 또 2군 뭐 상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정부가 이제 그 도급 순위를 없애겠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뭐 정부에서 16번째 큰 건설사라고 보면은 이 부도가 난다 그런지 아무튼 워크아웃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그 회사에 딸려 있는 하도급 업체가 되겠고요. 그렇죠. 당장은 이제 하도급 업체죠. 네, 이 그 하도급 업체가 이 태형건설만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설사들도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건설사마다 그 높은 이자에 또 원자재값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기 자본이 적고 유동성 자금이 낮은 그 건설사들은 위험할 수가 있고요. 예. 태형건설이 문제가 돼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하도급 업체 중에서도 꽤 큰 하도급 업체 많아요. 네네. 그런 하도급 업체가 태형 말고 다른 건설사들도 공사하게 되면 그 공사를 못하게 되면 또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지금 뭐 진정돼야 되겠지만은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는데 다른 큰 건설사들도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그 워크아웃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 이제 이유는 말씀 뭐 가장 큰 것이요. 네네. 지금 뭐 금리가 가속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이 그 내년도 3월 달이나 4, 5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내년에 바로 상반기에 따라서 내리기가 어렵고요. 또 만약에 내린다 하더라도 하반기쯤 내리겠지만 0.5% 기준금리가 3.5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0.5로 가는 건 아닙니다. 내려봐야 뭐 3.0이나 2.5 이하로 내려가지 못할 텐데 그러면 당분간은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건설사들은 위험성에 빠지거나 경기가 하락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위험성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버티기 힘든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위험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금융기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 이제 예측도 있었는데 네. 한국은행은 또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난번에 그 춘천 레고랜드 사태가 있을 때 ABCP 발행이 2,050억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게 그 연쇄 파동은 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예전보다는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도 한번 살아났다가 지금 침체기로 다시 들어갔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 저점이 금년 1월이었다면 하락폭이 점점 적자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난 6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흑자 돌아선 게 수입이 줄면서 이게 불황형 흑자지만 그래도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진단에서 나온 그 발언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정부가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 분양 계약자에 대해서 이 그 태형건설이 22개 현장이 있는데요. 네.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할 때에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을 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파산되거나 잘못될 때는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중복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81개에 되는 하도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하도업체의 대금 지급 문제가 이제 가장 큰데요. 이것도 네. 발주자의 직불 합의를 통해서 아마 원활히 지급할 거로 보여지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뭐 금리나 등 여러 가지 그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는 해야 되지만 아주 지금 당장 큰일 난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워크아웃이 1월 11일 날 결정 나니까 결정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그 시장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네네.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가 폐지 수집 노인의 열악한 생활 실태를 밀착 보도한 이후에 정부가 첫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 폐지 수입집 노인이 전국에 4만 명이 넘었습니다. 평균 76살 노인들이 일주일에 엿새 하루 5시간 넘게 폐지를 모아서 한 달에
15만 9천 원을 번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지 수입 노인들에게 소득이 더 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줘서 최대 76만 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새해 1월 1일 월요일부터는 전종철의 전격 시사란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새 단장하고 다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